고요한 밤,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상상력과 기술이 빚어낸 가장 위대한 걸작,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수많은 위대한 건축물들이 존재했지만 유독 이 7가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자의 거대한 피라미드부터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던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그리고 실존 여부조차 신비에 쌓인 바빌론의 공중정원까지. 이 경이로운 건축물들은 단순한 돌과 나무의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꿈이었고 기술의 정점이었으며 때로는 한 사람의 사랑과 야망이 담긴 거대한 서사시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불가사의들 대부분은 이제 우리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자비한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힘,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욕심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오늘 밤 우리는 그 불가사의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째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했는지 그 잊혀진 이야기를 하나씩 펼쳐보려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적 탐험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자양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고대의 경이로움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 당신이 나일 강변을 거닐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서쪽을 바라보면 사막의 지평선 위로 무언가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형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기자의 고원,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의 땀을 흘리고 있던 곳입니다. 그들은 전에 없던 완벽한 돌의 산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파라오 쿠푸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덤이 너무나 장엄해서 신들이 천상의 옥좌에서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뛰어난 건축가였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석회암에 새겨진 거대한 야망 그 자체였습니다. 대피라미드는 약 230만 개의 석회암 블록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정됩니다. 어떤 돌은 오늘날의 중형차 한 대의 무게와 맞먹었죠. 이 돌들을 채석하고 운반하고 4,500년이 지난 지금의 측량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정밀함으로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피라미드의 강면은 동서남북을 거의 완벽하게 가리키고 있으며 그 오차는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레이저 측정기나 GPS도 없던 시절 오직 인간의 지혜와 끈기, 그리고 수많은 외침 속에서 이 위협은 달성되었습니다. 물론 무조건 힘으로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라미드의 중심부는 근처 채석장에서 가져온 거친 석회암으로 채워졌지만 그 표면은 칼날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정교하게 깎은 최고급 흰색 석회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강렬한 태양 아래 피라미드는 마치 거대한 보석처럼 눈부시게 빛나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그 존재감을 드러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심장부, 차갑고 고요한 내부에는 파라오 쿠푸의 사후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여러 개의 방과 통로가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이 통로들은 특정 별자리와 정렬되어 파라오의 영혼이 천상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존엄하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아마도 영원한 안식을 위한 것이었죠.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조차 피라미드를 고대의 유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피라미드는 이미 2000년 이상 된 건축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로마의 콜로세움보다 더 오래된 존재였던 셈이죠. 그 긴 세월 동안 피라미드는 자신을 만든 왕조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고 수많은 제국이 일어섰다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피라미드가 이토록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엄청난 견고함에 있습니다. 수백만 톤의 돌이 가진 순수한 무게는 그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주었고 돌과 돌 사이의 정교한 맞물림은 시간의 풍화를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너무 커서 포식자들이 건드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거대한 생명체와도 같았죠. 물론 상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피라미드를 덮고 있던 눈부신 흰색 외장석재는 중세시대에 새로운 도시 카이로를 건설하기 위한 무료 건축 자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피라미드의 빛나는 피부를 한 겹 한 겹 벗겨내 자신들의 집과 사원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계단식의 거친 모습은 바로 그 때문에 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아래쪽에 일부 남아있는 외장석재는 이 거대한 건축물이 한때 얼마나 눈부셨는지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피라미드 앞에 서서 이 건축물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지 암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현재 프랑스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보다 많다는 것이었죠. 이처럼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을 넘어 호기심의 대상, 과학적 탐구의 퍼즐, 그리고 국가적 상징으로 끊임없이 그 의미를 바꾸며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자신의 원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한 채 서 있는 유일한 7대 불가사의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먼지가 되었고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사라졌으며 제우스 신상은 녹아 없어졌지만 쿠프의 무덤은 유행과 기근 그리고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생각이 충분히 크고 무겁고 집요한 정밀함으로 만들어진다면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다른 불가사의들은 무너지고 부서졌을지언정 돌조각 하나, 기둥의 파편 하나라도 남겨 그래, 바로 저것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공중정원은 화분 조각 하나, 깨진 수도관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정원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 숨쉽니다. 건조하고 햇볕이 내리쬐는 메소포타미아의 공기 속으로 인프라버블이 솟아오른 푸르고 층층이 쌓인 낙원의 모습으로 말이죠. 확실한 증거 한 조각 없이도 이토록 굳건히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잘 만들어진 이야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기원전 600년경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 왕 시절에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 이 정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북쪽의 푸른 산악지대 출신이었던 왕비는 끝없이 펼쳐진 바빌론의 평평하고 메마른 풍경의 향수병을 알았습니다. 이에 왕은 사막 한가운데에 그녀를 위한 인공의 산을 선물하기로 결심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공중정원은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로 각 층의 테라스에는 풍성한 나무와 꽃, 덩굴 식물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숲이 도시의 성벽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뜨거운 공기 속에 퍼지는 제스민 향기, 포장된 산책로 위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들, 구운 흙 색깔이 지배하는 도시에서 초록빛이 흘러넘치는 광경은 상상만으로도 황홀합니다. 하지만 이 정원의 진정한 천재성은 미학이 아닌 기술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식물을 살리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물을 수십 미터 위까지 끌어올리는 정교한 관계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기록에는 체인 펌프나 스크류 펌프와 같은 장치를 이용해 물을 끌어올렸다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후대의 그리스 역사가들에 의해 기록되었을 뿐 동시대 바빌론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공중정원이 사실 바빌론이 아닌 북쪽의 아시리아 도시 니네베에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합니다. 아시리아의 왕 센나케립은 실제로 정교한 수로를 건설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후대의 작가들이 더 유명하고 이국적인 도시인 바빌론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각색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공중정원의 이미지는 고대 세계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척박한 환경을 거슬러 푸르름을 창조한다는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환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고층 빌딩 숲속의 옥상 정원처럼 콘크리트 광장의 녹색 벽처럼 공중정원은 불가능해 보이기에 더욱 아름답고 그 불가능함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상상 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공중정원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것은 지진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결국 사라졌을 것입니다. 정원은 피라미드와 달리 살아있는 생명체이기에 끊임없는 보살핌이 없다면 금세 황폐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고고학적 증거가 없기에 공중정원은 모든 세대가 자신만의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개인적인 불가사의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에 얽매이지 않기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피어납니다. 기원전 5세기 중반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는 도시라기보다는 신성한 성역이었습니다. 4년마다 그리스 세계 전역에서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돈이 아닌 명예를 위해 모여드는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곳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는 바로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제우스가 하늘 위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곳 올림피아에 그의 신전 한가운데에 돌과 황금과 상아로 만들어진 제우스를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대 최고의 조각가 페이디아스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이미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 작업을 감독하며 명성을 떨친 인물이었습니다. 페이디아스가 만든 제우스 신상은 거대했습니다. 신전 안에 옥좌에 앉은 모습으로 머리가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여서 신전에 들어서는 모든 이가 그 압도적인 크기에 먼저 놀라고 이내 신성한 존재 앞에 섰다는 경외감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따뜻한 광택이 나도록 닦은 상아판으로 옷과 장신구는 등불 아래서 빛을 발하는 얇은 황금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손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작은 조각상을, 왼손에는 독수리가 앉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옥좌 자체도 흑단과 상아, 보석으로 장식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어두운 신전 내부, 희미한 등불 빛에 반사되어 서서히 드러나는 황금빛과 상아빛. 방문객들은 그의 거대한 모습을 전부 보기 위해 목을 뒤로 젖혀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우스가 언제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신전 지붕을 부수고 나갈 것 같은 생생한 위압감을 느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신상은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장인정신과 신의 위엄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토록 위대했던 제우스 신상은 거의 10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올림피아의 신전은 문을 닫게 되었지만 신상은 그 위용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설에 따르면 신상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져 궁전 안에 다른 걸작들과 함께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기 475년 궁전에 큰 불이 나면서
제우스 신상은 모든 것과 함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상아는 순식간에 재로 변하고 황금은 녹아내렸으며 나무뼈대는 횃불처럼 타올랐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설은 신상이 올림피아를 떠나지 않고 지진이나 화재로 신전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서 파괴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5세기 후반의 제우스 신상은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어떤 파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황금 조각 하나, 상아 한 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우스 신상의 이미지는 놀라울 정도로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을 보면 기둥이 늘어선 홀 안에 거대한 인물이 위험 있으면서도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페이디아스의 제우스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비록 실물은 사라졌지만 그 압도적인 이미지는 서구 문화의 원형으로 깊숙이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현재 터키 서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 에페소스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여행자들 사이에서 반드시 봐야 할 곳으로 꼽혔던 건축물입니다. 그 규모는 현대의 축구장보다 더 컸으며 127개의 높이 18m에 달하는 이오니아식 대리석 기둥들이 숲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눈부신 대리석으로 지어졌으며 기둥 하나하나에는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지중해의 햇빛을 받아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전 내부는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제단과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에페소스의 부와 신앙심, 그리고 시민적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신전의 역사는 비극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기원전 356년 헤로스트라토스라는 한 남자가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비뚤어진 욕망 때문에 신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로 그날 밤 훗날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에페소스 시민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후원으로 그들은 이전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신전을 재건했습니다. 이 두 번째 신전은 수백 년간 번성했지만 서기 262년 로마 제국을 침략한 고트족에 의해 다시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교 신전이었던 아르테미스 신전은 서서히 잊혀갔고 사람들은 그 돌을 가져다 다른 건물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신전이 있던 자리에는 쓸쓸한 들판 위에 단 하나의 기둥만이 복원되어 서 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칭송받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풍경입니다. 그 기둥 위에는 종종 황새가 둥지를 트는데 이는 인간이 만든 모든 화려함도 결국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역사의 교훈을 조용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기원전 4세기 중반, 현재 터키 남서부 할리카르 나소스의 통치자 마우솔로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이자 누이였던 아르테미시아 2세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남편의 이름이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세상에서 가장 웅장한 무덤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우솔레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당대 최고의 그리스 건축가와 조각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 이집트, 그리고 현지 리키아 양식이 혼합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하고 장엄한 건축물이 탄생했습니다. 높이는 약 45m에 달했고 사방은 위대한 전투 장면을 묘사한 정교한 조각들로 장식되었습니다. 꼭대기에는 마우솔로스와 아르테미시아가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있는 거대한 대리석상이 놓여 할리카르 나소스의 하늘을 위엄 있게 장식했습니다. 이 무덤은 너무나 인상 깊어서 이후 마우솔레움이라는 이름은 웅장한 무덤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되었습니다.
원래 주인의 이름은 잊혀도 그를 기리기 위해 지은 건물의 이름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것입니다. 마우솔레움은 놀랍게도 1600년 이상 그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2세기부터 15세기 사이에 이 지역을 덮친 여러 차례의 지진으로 서서히 균열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타를 날린 것은 15세기 초 이 지역을 점령한 십자군 기사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새를 짓기 위한 건축 자재가 필요했고 이미 일부 파괴된 마우솔레움은 아주 훌륭한 채석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우솔레움의 대리석 블록과 아름다운 조각들을 떼어내 자신들의 성벽을 쌓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터키 보드룸에 있는 성벽을 자세히 보면 중세 요새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대의 정교한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우솔레움의 슬픈 흔적입니다. 결국 19세기에 영국 고고학자들이 그 터를 발굴하여 남은 조각들을 수습했고 현재 대형 박물관에서 그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건물은 사라졌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했던 한 여인의 마음은 마우솔레움이라는 단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후반 에게해의 로도스 섬 사람들은 큰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강력한 적이었던 데메트리오스의 대규모 침공을 성공적으로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고 자신들의 수호신인 태양신 헬리오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동상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조각가 카레스의 지휘 아래 약 12년의 작업 끝에 높이 33m에 달하는 거대한 청동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동상을 만드는 데 사용된 청동은 적들이 버리고 간 무기와 공성 장비를 녹여 만든 것으로 전쟁의 도구를 평화와 회복의 상징으로 바꾼 시적인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헬리오스 동상은 로도스의 항구 입구에 서서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배들을 맞이했습니다.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신의 모습은 방문객들에게 경외감을, 시민들에게는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후대의 그림에서는 종종 동상이 두 다리를 항구 양쪽에 걸치고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공학적으로 불가능한 상상일 뿐 실제로는 항구 한쪽에 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거상의 영광은 길지 않았습니다. 동상이 세워진 지 불과 54년 만인 기원전 226년 강력한 지진이 로도스 섬을 강타했습니다. 거대한 청동상은 무릎 부분이 부러지며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로도스 시민들은 동상을 다시 세우지 않았습니다. 신탁에서 재건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너진 동상의 잔해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폐허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불가사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동상의 거대한 파편들을 보러 왔고 한 사람이 동상의 엄지손가락 하나를 겨우 껴안을 수 있을 정도였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폐허는 무려 900년 가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기 654년 로도스를 점령한 아랍 군대가 이 거대한 청동 더미를 시리아의 한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상인은 900마리의 낙타에 청동을 싣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청동은 모두 녹여져 다른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로도스의 거상은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거대한이라는 뜻의 컬라셀이라는 단어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그 웅장했던 규모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의 중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위대한 도시의 항구에는 밤낮으로 수많은 배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이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 기원전 280년경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명령으로 파로스라는 작은 섬 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등대가 세워졌습니다.
파로스 등대의 높이는 약 130m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대의 40층 건물과 맞먹는 높이입니다. 피라미드를 제외하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등대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는 사각형의 넓은 기단, 중간은 팔각형, 그리고 가장 위는 원통형이었습니다. 꼭대기에서는 밤새도록 거대한 불이 타올랐고 그 뒤에 설치된 거대한 청동 거울이 불빛을 반사하여 수십 킬로미터 밖의 바다까지 빛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등대는 단순한 항해 보조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드리아의 부와 기술력, 그리고 야망을 보여주는 거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가진 도시, 세계 모든 곳에 학자들이 모여드는 도시가 바로 이 정도의 위용을 갖추고 있다는 것으론 세상에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헤매던 선원에게 파로스 등대의 불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문명과 안전, 그리고 희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파로스 등대는 놀랍게도 1400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 그리고 이슬람 왕조의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보았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등대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 여러 차례의 강력한 지진이 등대를 덮쳤습니다. 매번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등대는 조금씩 부서져 나갔고 수리를 거듭했지만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14세기 후반 등대는 완전히 붕괴하여 폐허 더미로 변했습니다. 15세기 이집트의 술탄 카이트베이는 등대의 잔해와 돌들을 이용해 그 자리에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오늘날 알렉산드리아의 항구에 서 있는 카이트베이 요새의 벽돌 하나하나에는 고대 세계를 비추던 위대한 등대의 역사가 스며있는 셈입니다. 1990년대 수중 고고학자들이 요새 주변 바닷속에서 등대의 거대한 석재와 조각상들을 발견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등대의 일부가 바다로 떨어져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등대는 사라졌지만 그 이름 파로스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여러 언어에서 등대를 의미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모든 등대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의 이야기를 모두 돌아보니 우리는 몇 가지 공통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야망, 그 야망이 낳은 창조물의 연약함,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도 남는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 모든 불가사의는 평범함을 거부하는 거대한 야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히 기억되고자 했던 파라오의 욕망,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왕의 선물, 신의 위대함을 눈앞에 보여주고자 했던 신앙심, 그리고 자신들의 도시를 세상에 과시하고 싶었던 시민들의 자부심. 그들은 돌과 청동,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것의 한계를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거대하고 견고해 보였던 창조물들은 놀라울 정도로 연약했습니다. 지진의 한순간의 흔들림, 작은 불씨 하나, 혹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해버린 사람들의 마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피라미드를 제외한 모든 불가사의는 물리적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야기의 힘이 그들을 다시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헤로도토스와 같은 고대의 역사가와 여행가들이 남긴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건축물들의 존재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비록 돌과 청동은 사라졌지만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우리의 상상 속에서 더욱 웅장하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불멸은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말이죠. 고대의 장인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은 이제 건물이 아닌 영감과 교훈이 되어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역사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대의 경이로움과 함께한 이 밤이 여러분에게 깊은 사색과 편안한 휴식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